이어서 바로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있는 노한진 교수님께서 연구윤리교육에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런 주제로 내용으로는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윤리의 전체적 범위를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윤리의 문제점에 대한 특징을 그 원인별로 한번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그렇다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제시할 생각입니다. 먼저 참 윤리교육자, 한국에서의 윤리교육자는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나라의 윤리교육자하고는 다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윤리교육이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토론식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동양적 사고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생활 쏙쏙 깊이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한 경제 발전 이것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은 이익의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내부 고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있죠. 우리 현재의 윤리 수준은 조선시대, 이조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조금 예를 든다면은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절차적인 윤리는 무시한다든지 양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질적 관리를 무시한다든지 내부적 갈등은 감추고 외형적 모습을 중요시한다든지 또는 우리 청문회에서도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윤리적 결함이 많은지 또 심지어는 윤리 규범을 열심히 준수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회 풍조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윤리의 문화적 차이, 문제점 이런 것을 원인별로 구분해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제가 연구윤리라고 하면은 그 전체적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13가지 규범을 다 공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인간 대상 연구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배아와 인체 유래물에 관한 연구, 실험 동물에 관한 연구, 실험 동물 복지죠. 이 부분을 생명윤리라고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규범, 연구 노트나 연구 데이터 관리 규범, 책임 있는 출판, 그다음 공동 연구 관리 규범, 기술 관리 규범, 이익의 충돌 관리 이 부분을 책임 있는 연구 규범이라고 우리가 그룹핑을 하고 그 외에도 저는 우리 윤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것이 교수의 윤리, 학생의 윤리, 그 다음에 멘토링, 그 다음에 대학의 학문에 대한 자유와 사회적 책무 이까지를 그룹핑을 해서 저는 학술 규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까지를 다 교육해야 연구윤리를 교육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13가지 규범은 뒤에 가서도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연구윤리 문제점을 특징별로 봅시다. 동양적 사고가 초래하는 윤리적 불일치라고 말합시다. 이때 동양적 사고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동양적 사고란 노장사상, 유교사상 및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체계 이런 정도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학술적으로는 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윤리에서 제일 뭐랄까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의로 제가 이렇게 임의로 잡았습니다. 이 동양적 사고체계하고 서양적 사고체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동양적 사고체계가 집합주의적이라면 서양은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동양이 상호의존적이라면 서양은 독립적이죠. 상당히 독립적이죠. 그 다음에 동양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서양은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죠.
이 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은 차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양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반면에 동양 사회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존중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만한 인간상, 이걸 참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개성이 있거나 원칙을 따지는 사람보다는 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 큰 차이죠, 이게. 그다음에 동양 사회에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집단의 명예를 서양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할복 자살 이런 게 다 집단의 명예를 더럽힐 때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동양이 서양보다는 더 강합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래서 서양에서 체계화된 연구윤리가 일부 동양 사회에서는 참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의 충돌 관리, 내부 고발, 그 다음에 공동 연구에서도 평등한 공동 연구가 잘 되던가요?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부정 행위를 정부에 신고하는 거, 이것도 잘 되던가요? 또 사실은 조금 전에도 발표에 있었습니다만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조사위원회를 서로 회피합니다. 정당하게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동양 사회에서. 그런 우리의 그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하향식 민주주의,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보면은 생활 속에서부터 성장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와 평등 사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념으로 인해서 정치 체계는 국민 주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권력 분립이라든지 지방 자치라든지 하는 정치 체계, 그다음에 사회로 와서는 다수결 원칙, 자유 경쟁, 비판과 타협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으로 와서는 계약 문서나 선언문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 사회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서 하나만 놓고도 미국의 전세 계약서와 한국의 전세 계약서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이념에서는 좀 비슷해요. 교육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교육하지요. 정치에도 우리가 비슷한 모양을 가졌어요. 국민 주권이고 권력 분립이 되어 있고 지방 자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와서 다수결 원칙이 잘 되나요? 자유로운 경쟁이 잘 되던가요? 비판과 타협이 잘 됩니까? 그다음 생활 속으로 오면 더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말이죠, 상당히 가벌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선언문이 잘 없죠, 우리는. 그 다음에 매뉴얼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행동 규범도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념에서는 권위주의, 계파주의, 파벌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계주의 이런 게 강하고요. 정치에서는 권력 지향과 당파 싸움이 강하고, 사회에서는 가벌관계 강하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는 이중적인 행동이 많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은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됐죠. 그리고 민주적인 또 그 요구에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비민주적인 요구도 만족시켜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한국의 외형은 민주주의지만은 내면에는 아직도 권위주의가 많이 들어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많이 느끼는 게 가벌관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가? 기관장 중심의 의사결정, 노조 문제의 갈등이 보면은 서로의 파워 게임을 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서양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연구실 내부에서 비민주적 의사결정, 교수나 선배 중심의 위계가 강하죠. 그다음에 학생의 권리가 문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의 권리도 문서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연구원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파벌이 형성되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문서가 자세하게 권한을 규정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권한을 명시하게 되면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도록 되는 그런 규범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급속한 경제 발전이 야기한 불일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신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는 얻었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뒤따르지 못했다.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앞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절차적 윤리를 무시한다든지, 양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질적 관리를 무시한다든지, 외형적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 내부적인 갈등은 감춘다든지, 심지어는 빠르게 성장한 사람이 윤리적 결함이 많다든지 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연구기관의 설치, 연구자 관리, 기술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이런 거는 다 서구적인 외형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관리 체계, 윤리적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방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구비 확보에 더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 계획서 제목은 실제 연구 내용보다는 과장하는 경우가 많죠. 양적 결과로 평가되므로 질적 수준에는 무관심하며 논문 편수로서 성구를 보려고 하는, 그래서 연구가 학문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논문을 위한 연구로 변질되는 거. 그다음 신속한 처리를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 심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IRB나 IACUC 같은 그런 심사를 좀 귀찮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죠. 그다음에 기술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현재 창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 실패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항상 정부 주도로, 모든 학술이나 연구기관마저도 자율로 가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가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중요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공학과 사회적 문제 해결이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하고 있죠. 과학으로부터 공학이 나온다는 표현보다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공학으로부터 사회 문제 해결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고 서로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학술적인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 부문 간의 공학, 과학, 사회 문제의 단절이 아니라 분야 간의 단절도 있습니다. 분야라면 전자, 생물, 물리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동 연구라고 쳐봅시다. 거기서 자원의 부담, 역할의 분담, 성과의 분배 이런 것을 명시하는 계약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갈등을 피하려고 보니까 연구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야 간에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하기보다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친분 때문에 또 오히려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 그 다음에 공동 연구자 간의 연구 자료, 연구 능력 등의 상호 공개가 활발하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공동 연구가 안 되고 이름 빌려주는 공동 연구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융합 연구도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도 설계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요거에 지금 막 지나갔네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 연구 윤리가 사회 저명 인사를 인신 공격하는 수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윤리에 관계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2007년도의 규정에서는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검정 시효를 두었다가 2011년 규정 개정에서 이 조문을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효 없이 모든 부정을 모든 부정을 공격하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국민들이 지도자를 불신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런 사건이 자주 생기니까 오히려 연구 윤리 자체를 사회적으로 좀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분위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십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규 교육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반, 20% 정규 교육을 하는 그 20%도 반 이상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입장입니다.
좀 이따가 그 이야기 하기로 하고, 교육자가 부딪히는,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난처한 경우를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내부 고발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친구를 고발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입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내부 고발을 했다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그 제자를 불이익 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도 교수나 선배가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면 후배는 반대할 수가 없는데 연구실 관행을 민주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이상에 불과하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연구윤리다. 이런 지적, 이런 것들 윤리를 교육하시면 종종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 불만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원에는 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항상 학생이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완책이나 학생의 보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 내부의 행정부서도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차라리 부정 문제가 생기면 대학 내부에 신고를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로 언론기관이나 더 큰 기관으로 알려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내부적인 불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범위는 13개 규범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는 융합 연구가 큰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비록 생물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생명윤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어도 20학기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려면은 13개 규범은 다 공부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으로 교육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 자, 저는 5단계를 제안합니다. 제1단계로 레벨 1이겠죠. 연구윤리의 전반적 지식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수준. 이 정도는 일반인 학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2단계 13개 규범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준과 절차를 지킬 줄 아는 수준. 대학원생이면 이 정도까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13개 규범 원리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하위 규범을 만들 줄 아는, 제정할 줄 아는 단계. 여기까지 가려면 좀 규범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제4단계는 그런 하위 규범을 작성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단계, 심지어는 선진국의 사례까지도, 선진국의 규범까지도 소개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은 레벨 4까지 가려면 연구윤리를 전문으로 이제는 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레벨 5는 사회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개념,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든지 그런 새로운 개념을 연구윤리에 적용해서 국가적 규범 자체를 수정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위원회라든지 연구윤리를 다 통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되겠지요. 이 단계까지를 놓고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의 사람을 배출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적어도 일반 대학원에서는 레벨 2까지는 교육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윤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일반 방법으로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대학원을 설치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성된 인력이 이제 교육자 또는 전문 행정가로 배치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극적 전략이 없다면은 연구윤리는 계속 말만 하고 발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사고 방식을 바꾸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토론적 교육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의 그 교육 수준을 가져야 하면서 토론을 하되 가치가 충돌되는 많은 딜레마 상황을 개발해서 학생과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신교육,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또는 온라인을 통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은 저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종 대학에서는 팀 티칭을 하고 있죠. 팀 티칭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라든지 또 원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생명윤리나 학술 규범이나 연구 부정이나 같이 흐르는 인간 존중이라든지 남을 존중한다든지 하는 원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으로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팀 티칭이 말이죠. 그래서 팀 티칭에 대한 보완 방법은 한 교육자가 전체를 이끌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팀 티칭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은 이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방법은 조금 더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이란 연구윤리를 실현해 보겠다는 그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데 학생의 눈에 보이는 그 노력의 모습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대학에서는 상담부서, 신고부서, 조사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며 IRB와 IACUC 같은 사무국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윤리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 아까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만큼 이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나 사회가 이걸 하자 할지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는 자주 윤리 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많은 관행이 매뉴얼로 작성되어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에 고민하는 지도교수의 모습, 그것이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수가 그 딜레마를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학생과 토론할 때 연구실에서입니다. 연구윤리 교육제의 장소가 아니고 연구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좋은 사회교육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제정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사고체계를 무시하고 서구적 윤리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우리의 법률체계가 서구적 법률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미. 우리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사고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집합주의, 집단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원정주의는 이게 불우이웃을 돕기를 할 때는 원정주의를 중요시해야 되겠죠. 많은 이익의 충돌에서는 원정주의를 배제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집단적 부조리 이런 것도 원정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은 못하도록 하는.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떤 변명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선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것을 빙자한 고질적 병폐, 뭐 예를 들면은 뭐 술을 먹고 한 범죄는 어느 정도 또 관용이 베풀어지는 이런 거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옹달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맑은 샘물을 제공하는 옹달샘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양성된 학생들이 성장해가지고 정치윤리, 사회윤리, 기업윤리, 군대윤리, 공직윤리
이런 윤리를 제대로 정착시킬 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저는 그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들은 연구 윤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정부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